경제학자의 서재. 중진국 함정. 중진국 함정 또는 중진국 더 미들 인컴 트랩은 세계은행이 2006 아시아 경제 발전 보고서에서 20세기 후반 국제 경제에 대한 개혁을 제시하며 사용한 용어다. 과거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가 중간소득 국가 미들 인컴 컨트리지에 올라서는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고소득 국가 하이 인컴 컨트리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 국가로 후퇴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2022년 세계은행 아틀라스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1인당 GNI를 기준으로 2024 연도의 저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1135달러 이하인 국가로 정의된다. 중하위 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1136달러에서 4465달러 사이, 중상위 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4466달러에서 13,845달러 사이, 고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13,845달러 이상인 국가로 정의된다. 아틀라스 환산 방식의 명목상 1인당 GNI가 1135에서 13,845달러 사이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국가를 뜻하며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군 경계가 2022년 기준 13,845달러이므로 고소득 국가군 진입 전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한 나라를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 대다수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몰려있다. 중진국 함정은 함정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인상과 달리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에 가깝다. 경제성장 중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은 나라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제성장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고 볼 수 있다. 전교 200등이 약간의 노력과 공부로 100등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100등이 10등이 되기는 어렵고 10등이 1등이 되기는 더욱 어려운 것처럼 저소득 국가일 때는 고성장을 하다 중진국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각종 경제 위기에 직면한다. 세계은행 소속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에 중진국이었던 101개 국가 중 2008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된 곳은 대한민국, 아일랜드, 대만 등 13개국 뿐이다. 나머지는 50년 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더 가난해진 국가도 있다. 저소득 국가들이 저임금 제조업 등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이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논할 때 꼭 이 문제를 거론한다. 이를 타개하려면 다른 나라의 장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고유의 문제점들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범용적인 모범 답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과 일부 유럽 국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산업 기초가 탄탄한 새로운 선진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인. 산업 구조상 문제. 중진국 함정 현상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 방식이 가지는 한계인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일단 중진국으로의 진입은 비교적 수월하다. 신흥공업국 이하의 국가들은 국가 전반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치자가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만 투입할 수 있다면 후진성의 이점 애드밴티지 어브 백워드너스를 살려 중진국 입문 수준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쉽게 말해 후진국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만큼 올라가기가 쉬운 것이다. 비포장도로에 아스팔트만 깔아놓으면 물류 규모가 수십 배로 증가하고 초등학교를 세우면 노동 생산성이 폭증하며 상하수도 시설만 설치하면 공중보건 비용이 크게 하락한다. 그래서 후진국은 이런 양적인 투자만으로도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낮은 인건비를 통한 선진국의 공장 역할, 특정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선진국에 대한 추격자 효과 등이 합쳐지게 되면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중진국 단계에 오르면 선진국 진입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선진국 진입은 기존의 중진국 형식의 개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인구가 원래 생산성이 낮던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이촌양도,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이 생산성이 낮은 1차 산업인 농업수산업 축산업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며 또한 여성도 대부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만 머물다가 취업이 대폭 증가하고 소자녀화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와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전환되는데 그 생산성의 차이만큼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다. 하지만 그런 이동이 완료되고 인구 증가가 멈추고 노령화되면 더 이상 끌어낼 저임 노동력 등 이용률이 낮은 자원이 고갈되니 성장이 둔화된다. 이를 이중 영역 모델 듀얼 섹터 마더리라고 하며 중진국 함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이런 모델에 따르면 소위 일컫는 제3세계 국가와 태국, 베트남 등의 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 후술될 중진국 함정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고도화 다각화되지 못한 산업구조.
실제로 21세기인 현재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도 대부분이 1, 2차 산업의 제조업, 농업, 경공업 등이나 국내 시장 위주의 서비스업, 부동산, 유통업 등으로 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제조업 계열에서도 선두주자가 아니어서 선진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원천 기술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개발 초창기 시절부터 시작한 산업의 육성으로 중진국으로의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 궤도가 안정화되어 예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 결국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다각화는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은 300산업, 가발신발 제조 경공업, 조선자동차석 유화학기계 산업 중화학공업 IT 바이오 금융 문화 등 3, 4차 산업으로 순서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다. 만약 21세기에 들어서도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시절과 다름없이 경공업에만 의존한 채 체질 개선을 하지 않았다면 양상은 확실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 대만은 전후 20세기에 걸쳐 산업 구조의 고도화, 다각화에 성공하여 단기간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했다. 반면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러한 과제에 성공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진국 진입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진국에 진입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과거의 주력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정체가 시작된다. 결국 산업의 다각화 4차 산업, 금융업, 문화산업, 선진화 독자적인 원천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세대 산업 경쟁에서 도태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낙후된 제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선진국 문턱 강화. 기존 경제 체계 내에서도 중진국 함정 탈출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왔다. 만약 쉽거나 벤치마킹 전략으로 재현이 가능했다면 한국의 부흥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에는 시대적인 운이 따라준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거쳐 첨단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에 있었다는 것이다. 철의 장막과 중국의 공산화 이후 제2세계 진영이 제1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당대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소련과 같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제2세계 진영과의 경쟁을 피하고 우호적인 제1세계 진영과의 교류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 중 하나였다. 냉전 당시 자유진영의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경제 원조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 냉전이 종식되고 자유무역시대가 본격화하여 중국이 개방되자 그동안 갈고 닦은 경공업, 중공업 역량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는 호재를 누리기도 했다. 냉전이 종식되고 자유무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중국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전통적인 경공업, 기간산업은 물론 AI, 로봇 등 4차 산업의 영역까지 상당 부분 독식하여 기존 선진국의 입지까지 위협하게 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과거 한국의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공산권 국가들 중에 탈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들 국가조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피해와 공산화 이후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 직후의 혼란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웠을 뿐 원래는 선진국에 근접한 국가들 뿐이었다. 발트 3국,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는 공산권에 속하지 않았으면 개개인의 생활 수준은 이미 고소득 국가 반열에 들었을 국가들이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절망적이게도 AI,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저개발국의 편이 아니다. 미국이 단번에 남미 반미 좌파 블록을 날려버리고 전략적 경쟁자인 러시아의 경제까지 타격을 입힌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셰일 가스의 수압 파쇄법이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첨단 기술 혁명은 선도자의 편이다. 선진국, 중국과 그 외 개도국의 첨단 기술 격차는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벌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2020년대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속에서 대봉쇄로 인해 가장 극단적인 피해를 본 국가 역시도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이었다. 같은 역성장이라도 선진국은 국민들의 의식주 걱정까지 할 정도로 극단적인 경우는 흔치 않았지만 개도국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같이 파산하여 집과 일자리를 잃고 진짜로 거리로 내몰리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특히 4차 산업 기술의 진보에 따른 노동력 절감 효과로 인해 중진국 함정을 겪는 국가들의 공산품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효과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본래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의 하청 공장 기지로서 자국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된 상품을 가공 수출하면서 자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21세기에 들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한 로봇이
기존의 인간들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최소한의 관리 인원으로 돌리는 스마트 팩토리가 현실화되면서 저임금을 보고 중국인도 동남아에 공장을 세웠던 선진국 업체들이 자국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디다스는 독일의 로봇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그동안 OEM 생산을 담당하던 동남아시아의 하청 공장들을 매년 줄이고 있다. 노동 집약 산업이라던 신발과 의류 등 경공업조차도 더 이상 저임금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내 기반의 기술이 부족하고 자국 기업이 튼튼하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경제 발전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21세기 들어 일자리 문제의 심화로 대중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기존의 개도국들이 아닌 국내에 유치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다 못해 2기 집권 시절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조치를 내리면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당연히 선진국의 수출 비중이 큰 개도국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수출입이 통제되어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개도국으로 많이 이전한 선진국들이 물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일자리가 줄어도 좋으니 스마트 공장 형태로라도 유턴을 환영하는 게 선진국의 추세라 개도국 아웃소싱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연구 개발과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선진국들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중진국까지는 선진국 제품을 싸게 생산하거나 폭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지만 선진국이 되려면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력이 언젠가는 고갈되어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이나 자본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동화나 산업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가 불가결하다. 대부분의 중진국은 이러한 생산성 향상과 연구 개발 투자가 부진해서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수입 대체 산업화. 중진국 함정에 빠진 일부 국가들 특히 중남미의 특징은 수출 주도 산업화 ELI가 아닌 수입 대체 산업화 ISI를 목표로 장기 경제 정책을 짰다는 것이다. 수출 주도 산업화의 중점은 국산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에, 수입 대체 산업화의 중점은 외산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있다. ISI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기업이 국내 시장 점유에 안주하게 만들어 외국 기업과 경쟁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흔히 석유만 팔다 망했다고 알려진 베네수엘라도 1970년대에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다가 망한 케이스이다. 그나마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면 ISI가 추진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았다. 그럼에도 1970년대 비산유국 중남미 국가들이 큰 부침을 겪은 이유는 ISI 자체의 문제점과 더불어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오일 쇼크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산유국인 중남미 국가들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은 같은 시기 오히려 오일 쇼크로 ISI를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막대한 외채까지 끌어들여 ISI를 추진했으나 1980년대 중반 유가가 하락하자 타격을 입었다. 즉, ISI 자체의 재정적 문제는 물론이고 재원을 수급할 방법이 망해버린 게 중진국 함정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구조적 문제. 인구 문제. 인구는 국력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어떤 산업이든 대량의 노동력을 요구했던 20세기 초반까지나 제대로 들어맞던 이야기이며 현대 기준으로는 국가와 영토가 감당할 수 있고 국가 간의 기본 1인당 경제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적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 정도를 넘어선 인구는 경제를 악화시키고 선진국 진입에 방해가 된다. 식량, 원자재 등 사람이 살기 위한 필수 재화의 생산량에 비해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되면 내부 경쟁으로 인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중국, 인도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것이 훗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더라도 당장의 이유로 인해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개발도상국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1차 산업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국민들에게 고소득 일자리를 하나하나 마련해줄 겨를이 없다. 게다가 이들은 교육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아 자국에서나 해외에서나 고급 인력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자국에서 만족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건강한 신체 하나만 믿고 해외 취업을 가는 경우가 흔한데 그들이 현지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는지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 가령 중국인,
필리핀인들은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외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직종은 가정부, 식당 종업원, 공장 생산직 등 일용직이 대다수다. 중국이나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산업 자동화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많은 인구로 밀어붙이는 전략의 가치는 떨어지기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위에 언급한 과다한 인구가 심지어는 고령화까지 되어버린다. 과거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만의 문제처럼 여겨지곤 했지만 아날로그 시대에서 완전한 SNS, 디지털 시대로 전환한 2010년대 중반부터는 개발도상국들도 고소득 국가 진입 이전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체계, 영양상태가 개선되면서 과거보다 수명이 늘어난 탓이다. 또한 자식을 낳으면 고생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의 소득만 되어도 바로 느끼는 부분이라 더욱 그렇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로는 개발도상국도 출산율의 급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도 저출산을 겪는 개발도상국들도 출산율이 1명대 초반은 되는 것을 보면 저 정도면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2명 이상의 출산율이 아니라면 산술적으로 인구 감소는 확정적이라 1명대의 출산율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된다. 거기에 개발도상국에 있어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개발도상국들은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부양할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부족한 데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완화할 만큼의 이민을 받아들일 역량이 부족하다. 거기다 먹여야 할 인구들도 여전히 많아서 적극적인 인구 장려도 쉽지 않으며 초기 2차 산업 앤드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진국 국가 내의 사회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는 기존 농경사회를 한참 초월한다. 패티 클라크의 법칙에 따른 경제개발 단계에서 중진국 진입에 이상적인 인구구조인 피라미드 형태는 정작 중진국에 진입하는 기간 동안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지는 내부 경쟁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시작되어 경제적으로 중진국이 될 때면 이미 수십 년간 내부 경쟁에 지친 국민들이 출산에 소극적으로 바뀌고 만다. 대체로 중진국 국가들은 치안 문제와 빈곤 문제, 불안정한 내정 문제까지 겹쳐 영유아 및 청소년 사망률이 높다는 것도 인구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중진국인 만큼 산업도 미약하기 때문에 인접한 선진국으로 유출되는 인구수도 상당하다. 따라서 선진국보다는 조금 높은 출산율을 가졌더라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가 될 때쯤이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 따라서 고령인구를 부양할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고 아직 노동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은 최빈국들이나 개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는 것은 쉽사리 넘기기 어려운 문제이다. 아래는 개발도상국임에도 저출산을 겪는 나라들이다. 중국 2021년 기준 1인당 GDP가 12,556달러가량으로 동시기 대한민국의 3분의 2일밖에 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되었다. 덩샤오핑 시기부터 한족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여 유엔 세계인구 전망에 의하면 2000년에 이미 합계 출산율 1.56을 기록한 상태였다. 두 자녀로 완화된 2016년의 출생아 수가 1786만 명이었으나 세 자녀로 완화된 후 1년이 지난 2022년 출생아 수는 956만 명, 2023년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불과 6년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출산율은 2022년 1.08명, 2023년은 1.00으로 밑에 태국과 마찬가지로 1점대가 깨지기 직전까지 왔으며 이 수치는 2017년, 2018년의 한국과 비슷하다. 중국은 생산 연령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했고 2022년부터는 대학 진운동 실패 후 대기근을 겪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총인구가 감소했다. 한국보다 생산 연령 인구가 4년 먼저, 총인구는 2년 늦게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태국 역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2016년의 출생아 수는 70만 명이었으나 2022년의 출생아는 50만 명으로 20만 명의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 2022년의 출산율은 1.00, 2023년 9월 출산율은 0.95까지 추락했다. 만성적인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태국은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해 선진국들에 비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의 아시아의 중진국들도 출산율이 2%로 감소했으며 그 인도마저 2020년 2.03명, 2021년 1.99명으로 감소했다. 베트남의 경우 1인당 GDP가 5,000달러가 채 되지 못했음에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중위 연령도 32.7세로 상승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출산율도 1.4에서 1.6명 사이로 감소했으며 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들은 아예 1.3명 밑으로 감소해 초저출산 추세에 접어들었다. 카리브 국가들은 IT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들의 출산율이 2명대 밑을 밑돌고 있다. 튀르키예 2018년까지는
2.0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였으나 코로나와 에르도안의 저금리 정책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젊은이들이 출산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것은 출산율 2.00명이 깨진 이후에 고작 6년 만인 2024년에는 급기야 1.47명까지 급락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유럽 국가들보다는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여줬던 튀르키예가 이제는 유럽연합 평균까지 떨어져 버렸다. 특히 이스탄불 같은 대도시는 1.28명으로 이미 초저출산으로 진입한 상태이다. 튀르키예의 1020 세대가 반에르도안, 반이슬람 성향이 강해서 탈종교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초저출산 추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사회 구조적 문제, 빈부의 차확대.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의 부는 특정 계층 분야 지역에 편중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며 이는 사회의 불안정을 불러오게 된다. 초창기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에 발빠르게 적응한 일부의 재벌이나 관료들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 선진국의 부자들까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호화스럽게 살지만 국가의 경제성장에 협력해왔던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전혀 돌아오지 않다 보니 사회 불만이 커져서 경제 발전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성장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인 예로 성장과 함께 분배도 일정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성장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소득이 충분히 분배되지 못했을 경우 사회 갈등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범죄율이 증가하고 심지어 마약 거래, 인신매매나 반사회적인 목표를 둔 무장단체가 등장하는 등 악순환에 빠져 자칫하면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양극화가 확대되기도 한다. 리처드 윌킨스는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도표로 나타내었다. 그는 건강, 장수, 신뢰 등과 같은 단순한 가치들마저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될 때 경제성장 효과가 더 악화되는 것을 통계를 통해 증명했다. 어찌하든 사회 문제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부가 풀지 못하면 국가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고 양극화로 인해 범죄의 증가나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효율성이 떨어진 사회가 경제 발전이 느려지는 것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가 경제 발전이 더뎌지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다. 이렇게 리처드 윌킨슨이 말하는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말한다. 사회 구조적 문제, 느린 의식 변화. 느린 의식의 변화도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나라들일수록 국가 내부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언론과 매체를 통제하고 이용하며 내부 불만을 억제시킨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언론 자유 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며 그렇게 통제된 국민들 역시 근시안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이념에 경도되어 세계의 트렌드를 제때 읽지 못하고 개혁 정신이 둔감해진다. 이런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선진국 진입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심지어 느린 의식 변화로 인해 높으신 분 단계에서 경제 발전에 대한 합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단적인 예로 이미 농경 사회에서 최소 중상류층의 기존 권력과도 연줄이 있는 지주가 경제 발전에 별 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해 토지 개혁이 실패할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고위층 전반이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전 국토의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는 대신 기존의 경제 구조에 집착해 소작료를 통해 먹고 사는 공장 없는 불로소득층으로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잦다. 느린 의식의 변화로 발생하는 가장 큰 악영향은 중진국 스스로가 자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현실 부정하여 축소 왜곡, 곡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2000년대부터 언급된 중국 경제는 겉보기와 달리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한 상황이며 자칫하면 중진국 함정에 걸릴 수도 있다. 라는 국내외적인 경고를 잘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질투하여 모함하는 것뿐이다라고 무시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징후가 상당히 농후하여 경제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1996년에 OECD 가입 후 얼마 가지도 않아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그나마 한국은 한국병이라고 불렸던 산업화 이후 추진했던 압축식 경제성장에 대한 병폐를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뼈와 살을 깎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몇 년 안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하게 선진국 도약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이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드문 사례다. 아직 한창 성장하고 있는 중진국에 한번 닥친 경제 위기는 자국의 근본적인 병폐를 똑바로 인식하고 고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장기적으로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자국의 문화나 여타 독자적인 요소로 인한 문제점들은 병으로 치자면 고질병인데다 그게 관습으로 자리 잡아버려 극복은커녕 그 문제점을 직시하는 것조차 터부시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어쩌다가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출현하여 개혁 의지를 보이고 노력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출발 단계부터 너무 급진적이고 독선적이면서도 미숙했고 반대 세력 기득권들의 방해와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라가 기존보다 더 퇴행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서 중진국 함정을 겪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혁을 시도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21세기 현재의 실정이다. 사회적요인, 낮은 인적 자본 수준.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통상 50%도 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적 자원이란 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예컨대 건강, 영양, 교육 등이다. 이런 요소는 한 국가의 사람들을 더 나은 노동자이자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든다.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풍부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과 국가 경제 성장이 비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랫동안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보통 교육률이 매우 낮다. 방글라데시, IT,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들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 인구의 비율이 15% 미만이다. 중진국들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전체 노동 인구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예컨대 2015년 브라질의 노동 인구 가운데 47%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멕시코의 경우는 35%였고 터키는 37%였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부유하고 번영한 국가들은 아주 높은 비율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의 약 90%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고 독일은 87%, 일본은 90% 이상이다. 이 국가들의 동향은 명백하다. 세계 최고 부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78%이다. 대한민국, 대만,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었다. 이는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살았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보다 높고 선진국들의 진학률과 거의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중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은 30%였다. 중진국들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중진국들이 저개발국 시절에 저소득 제조업으로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면 중진국 정도 수준이 되면 다른 수준의 일자리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빈곤국에서 풍부한 일자리인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중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인 건설 현장이나 조립 라인의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을 지탱하는 직업인 사무직이나 첨단 기술 공장의 기술직, 고임금 서비스업의 매니저나 전문가로서 성공적으로 일하려면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 고임금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갖춘 노동력 없이는 어떤 국가도 고소득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기술적 변화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에게도 고학력 노동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즉 저개발국들이 양적인 성장으로 중진국으로 도달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인도 같이 인구가 많은 중진국은 고등학교 진학률이나 대학교 진학률이 아무리 낮아도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억은 넘어가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인구 대국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진학률만으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 가능 인구가 웬만한 나라들 전체 인구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GDP가 높아야 한다. 1인당 GDP는 외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가 전체 GDP는 세계 5위 안에 들어도 이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면 국민의 학력과 인간 개발 지수가 일부 계층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민적으로 고루 성장해야만 한다. 이것은 최소한 고등학교 진학률 정도는 높아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1인당 GDP는 소수 엘리트 계층의 활약만으로는 높일 수 없다. 당연하게도 GDP는 나머지 모든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의 생산량까지 모두 합쳐서 내는 통계이기 때문에 소수의 고학력자가 아무리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다 해도 그들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저학력자들이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국가 전체의 평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저숙련 노동자들의 학력과 일자리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선진국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적 자본은 미리 축적되어야 한다. 한 집단의 어린이들이 21세기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데 초중고 12년이 걸린다. 교육이 중시되기 이전에 태어난 더 나이 많은 세대를 포함해
전체 노동력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45년 정도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고소득 국가가 되고 나서야 성장을 뒷받침할 인적 자본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의 중진국들이 쌓아둔 인적 자본을 보면 1980년대의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1980년대의 멕시코나 터키에 더 가깝다. 그 어떤 국가도 고등학교 취학률 50% 이하로는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중진국들의 고등학교 취학률 평균 40%로는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매우 힘든 것이다. 한편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은 향후 신성장 동력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체로 절대적인 물자 부족의 단계를 지나서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경제를 갖추기 시작하면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대두된다. 이 시점부터는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인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선진국 진입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여기서 개인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크게 중요해지며 인적 자본의 수준은 창의력과 자율성을 발휘할 토대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대다수 중진국들은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이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억압하면서 국가 주도로 경제 성장을 일궈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 관료들이 정책 금융과 행정 지도로 기업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기술 혁신이나 개인의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커진 기업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국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보신에 급급하여 세계시장 경쟁에 뛰어들기를 꺼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전망과 많은 예산이 필요한 기술 개발 투자, R&D 등을 소홀히 하게 되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진다. 정치적 문제, 불안한 정세.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경제적 성장에 비해 정치-사회적 성장은 더뎌 선진적인 정치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독재, 쿠데타 같은 정치적 급변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새로 집권하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의 경제 정책뿐만 아닌 외교 정책 역시 자주 변경된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급변은 중진국들에게 치명적이다. 중진국들의 자국 토종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이 약하고 재정 사정이 풍요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의 투자가 기업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급변은 외국인들에게 투자의 리스크로 작용해 영향을 크게 준다. 극심한 부정부패. 한편에서는 부패인식 지수 같은 사회 내부의 청렴도 정부와 사회의 효율성과 중진국 함정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하기도 한다. 부패한 관료와 사회 구조를 가진 국가일수록 내부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성장 한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단계의 수준에서는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이 적지만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하는 선진국 진입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부각된다는 것이다. 부패가 심한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의 이익이 극소수에게 편중되므로 국민들의 성장에 대한 욕망이 낮아지며 이는 그대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인식 지수가 10점 오를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25%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부적절한 세금 정책. 국민 전체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함에 따라 사회운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정부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근로에 대한 적당한 복지의 보상과 쾌적한 환경의 인프라 제공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의 충당을 위해서는 상류층과 대기업들에게 수익에 따른 적당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중진국 함정을 겪는 나라에서는 기득권들이 대놓고 세금 정책에 반대를 하거나 탈세를 위한 편법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서 세수 과정에서 여러 잡음과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언급이 될 정도면 위 문단처럼 정부 자체까지 부패한 경우가 많아서 거둔 세금조차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후적 문제. 열악한 기후 환경.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들은 최소 30도 이상의 중위도에서 고위도에 위치하며 기후는 대체로 습도가 적당한 온대냉대 기후를 띈다. 반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은 대체로 열대 기후이거나 사막이 많다. 이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농업 생산력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인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에어컨과 냉장고가 개발되기 전까지 열대 지역은 노동 생산성이나 식량 보존성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습하기까지 한 열대우림 지역은 근현대의학의 발전 이전까지 전염병에 취약하였다. 그 때문에 오늘날에는 서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과 인구 밀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근대 이전만 해도 이들 지역은 후자에 비해 인구가 확연히 적었다. 이러한 경향에서 싱가포르만이 거의 몇 안 되는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싱가포르는 교역의 중심지, 유럽과 아시아 세력의 접점이라는 지정학적 유리함이 상당하며 도시국가이기에 소수 산업에만 집중해도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물론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무조건 발전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존재하기 어려운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리콴유도 에어컨이 없었다면 지금의 싱가포르도 없었을 것이라 할 정도로 무더운 기후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상당히 크다. 기후변화의 취약. 열대 건조기후 지역은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더 크게 받는데 안 그래도 고된 기후가 더 극단적으로 건조해지거나 습해지고 더 더워지는 등 순전히 손해만 본다. 극단적인 예시로 태평양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수몰 위기까지 겪고 있는데 이쪽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응 역량을 넘어서 아예 인류 문명 존속의 기본적인 기제인 지질학적 동의마저 흔들리는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런 것은 전 국토를 장벽으로 두르는 SF적 초과학이 아니고서는 현 기술 수준으로는 대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정부든 민간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도 뒤떨어지는 편이며 경제구조도 농업이나 어업 등의 1차 산업에 치중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충격에 더욱 취약해진다. 이 경우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 전국 혼란으로도 직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기후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는 거의 모든 연구는 현재든 미래든 지구 온난화에 대한 피해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 훨씬 크다고 평가한다. 2020년대부터는 폭염, 폭우,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각 국가들의 기후 격변 대처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열대지역 국가들의 체감기온이 무려 50도 가까이 치솟으며 가히 살인적인 폭염으로 직격탄을 맞았으며 심지어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있다. 같은 해 가을에는 중국, 일본, 북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역대급 홍수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사회 인프라가 모조리 쓸려 내려가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특히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같은 경제력이 부족한 지역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데 이로 인해 기후재난이 정말로 개발도상국에게 더욱 피해가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상으로 중진국 함정의 원인 3 정치적, 기후적 문제이었습니다.